통행료 4배를 내겠다고 울부짖어도 거부당한 일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자 미국, 일본, 유럽은 앞다투어 돈보따리를 들고 사우디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터진 충격적인 소식. 사우디가 일본의 8조엔을 거절하고 한국에만 통행료 영원 프리패스를 선언한 겁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적국이었던 이란조차 한국에만 문을 열었습니다. 군함도 돈도 아닌 것이 이 바다의 질서를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연례척이 해협 북단 수로를 봉쇄하고 있었고 남쪽 사우디 해군 초계함 편대와의 거리는 불과 6km. 그 좁은 수로 사이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매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바다였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바다 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가 목격한 건 군함도 미사일도 아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심 레자이라고 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호르무즈 해협 북단 방어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25년간 이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아버지도 해군 장교셨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페르시아만에서 이라크 미사일을 맞고 왼쪽 다리를 잃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카심, 호르무즈는 페르시아의 심장이다. 이 해협을 지키는 자가 중동을 지키는 거다. 저는 평생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2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제 지휘소는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4층에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호르무즈 해협에 짙은 남색 수평선이 보이죠. 그날도 새벽 3시에 출근했는데 작전실 모니터 12대가 전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소속 항모전단이 오만만 입구에서 해협 방향으로 전진 배치를 시작했다는 경고였어요. 니미츠급 항공모함 1척, 이지스 구축함 2척, 순양함 1척, 핵잠수함 추정 2척. 제가 25년간 이 바다에서 미국 함대를 수도 없이 봤지만 이 정도 편성이 해협 입구까지 전진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피가 끓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오게 되면 오라지. 이 해협은 페르시아의 것이다. 바로 그때 암호 통신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발이었어요. 통신관이 해독본을 가져왔는데 발신자 직함을 보는 순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마크 셰퍼드. 이 이름은 중동군사정보망에서 이미 악명이 높았습니다. 전직 해병대 대령 출신. 별명이 불도저였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는 법이 없는 사람이죠. 무조건 밀어붙이고 안 되면 부수고 그래도 안 되면 폭격합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에 고지한다. 72시간 내에 해협 임검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항행 자유 작전을 개시한다. 이는 최종 통보다. 72시간. 그러니까 3일의 시간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기네 함대가 전투 태세를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죠. 저는 그 전문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25년 동안 이 바다를 지킨 사람한테 72시간짜리 최후 통첩이라니. 혁명 이후 40년간 미국이 던져온 협박장이 몇 장인지 세어봤으면 좋겠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거든요. 평소라면 항모전단이 페르시아만 중앙까지만 올라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협 입구까지 바짝 전진한 거예요. 그것도 핵잠수함까지 동반해서. 이건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전 돌입 준비였습니다. 우리 혁명수비대 해군의 전력은 미국과 정면으로 붙으면 48시간을 못 버팁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국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죠. 지리적 이점.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겨우 33km입니다. 그 좁은 수로에서 항모전단은 덩치만 큰 관역이에요. 우리 고속정 연례척이 양쪽 해안에서 동시에 대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항모는 회피 기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도 끝장이겠죠. 하지만 해협은 최소 6개월간 항행 불능 상태가 됩니다.
국제 유가는 하룻밤 사이에 3배로 뛰고 세계 경제가 마비돼요. 그게 우리의 억지력이었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때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당기느냐의 문제였지, 안 당기는 건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얗고 한복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셰퍼드의 최후 통첩이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보참모가 제 지휘소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도쿄에서 비공식 채널로 접촉이 들어왔습니다. 도쿄요. 일본이요. 저는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은 명확했어요. 미국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동에서는 원유를 빨아가는 나라, 자존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라죠. 그런 나라가 이란의 비공식 접촉이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뻔히 보였습니다. 접촉자 신원은 확인됐나?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안보 특별고문 구로다 게니치라는 자입니다. 외무성과 경산성을 오간 고위 관료 출신이고 중동 에너지 라인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인물입니다. 구로다 게니치.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정보참모가 가져온 프로필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자는 보통 관료가 아니구나. 60대 초반. 도쿄대 법학부 수석 졸업. 외무성 중동과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어요. 사진 속 얼굴은 가늘은 철퇴 안경에 얇은 입술, 언뜻 보면 대학 교수 같은 인상이었죠. 하지만 경력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 사람의 동선이 묘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직후 바그다드 대사관 근무, 리비아 사태 때 트리폴리 현지 조율, 시리아 내전 중 요르단 경유 정보 수집, 전부 분쟁 지역이에요. 외교관이 아니라 정보 장교의 동선이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지?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반다르 아바스까지요. 반다르 아바스는 우리 혁명수비대 해군의 본거지입니다. 거기까지 일본 관료가 직접 오겠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여라. 어차피 미국의 개가 뭘 물고 오는지 확인은 해야지. 이틀 후 구로다가 도착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공항 귀빈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사진보다 더 마른 체구였어요. 하지만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관료의 손이 아니라 뭔가를 꽉 쥐고 놓지 않는 사람의 손이었죠. 소장님, 먼 곳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꺼낸 건 한 장짜리 제안서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미가 생겼어요. 제안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원유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제3국 경유, 환적 방식으로 이란산 원유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국제 시세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대신 이란은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우선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소장님,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 원유의 해외 판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고 물량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구로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계산기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첫 만남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15% 할인이라. 그게 일본의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이해 관계입니다. 저희도 중동 원유가 필요하고 이란도 수출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짚었어요. 미국은 알고 있습니까? 구로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군인이에요. 상대방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죠. 워싱턴과 도쿄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미국 몰래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뒤에서는 적국과 원유 밀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구로다라는 사람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이자는 양쪽에 줄을 대는 사람이에요. 미국 앞에서는 충견 노릇을 하면서 이란 앞에서는 독자적인 장사꾼을 자처하는 겁니다. 경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용할 가치는 있었어요. 미국 제재로 원유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어떤 경로든 돈이 들어오는 건 환영이니까요.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단, 환적은 반다르 아바스 항 외곽 해역에서 야간에만 진행하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는 반드시 끌 것. 그림자 선단 방식이었죠.
구로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각이 잡힌 45도 절이었어요. 그 절 뒤에 어떤 칼이 숨겨져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구로다가 반다르 아바스를 떠난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보참모가 또 하나의 접촉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이었습니다. 소장님, 한국해양수산부 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란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들의 안전 항로를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거예요. 어선이라고? 미국이 항모 전단을 몰고 오고 일본이 원유 밀거래를 제한하는 판에 한국은 어선 이야기를 하겠다고?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해라. 답할 가치도 없다. 솔직히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사우디에 건설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 정도? 중동에서 한국의 존재감이란 그 정도였습니다. 강대국들이 항모와 돈보따리를 들고 줄을 서는 판에 어선 안전 항로를 논의하자고? 이건 외교가 아니라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라고 지시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셰퍼드의 72시간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속정 편대에 전투 배치를 명령했어요. 해협 북단 양쪽 해안선을 따라 14척이 분산 배치되었고 각정에 대한 미사일 2발씩이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한 만료 6시간 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항모전단이 전진을 멈춘 겁니다. 해협 입구에서 약 40km 후방으로 물러나서 정지했습니다. 전투 대형은 유지한 채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불도저 셰퍼드가 물러서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유는 금방 알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새로운 통신이 도착한 거예요. 이번에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성격이 달랐습니다. 사우디 왕실 안보자문위원회가 미국의 해협 내 군사행동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우디 동부 연안의 정유시설과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분쟁 시 피해권에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의 요청을 무시하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발판이 사우디인데 그 발판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결국 이 해협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이란도, 미국도 아니라 사우디의 한마디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구로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참모가 가져온 감청 보고였어요. 구로다가 반다르 아바스를 떠난 뒤 곧장 사우디 단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공무 출장 명목이었지만 사우디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본 관료의 통상적인 에너지, 외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구로다가 그 면담에서 뭘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구로다가 사우디 측에 전달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 태평양 사령부와 공동으로 사우디 동부해안 에너지 시설의 방어 취약점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정보가 미 국방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한 허위 문건이었습니다. 조작이요. 하지만 그 조작 문서의 정교함은 인정해야 했어요. 구체적인 시설 좌표가 적혀 있었고 문서 양식도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 형식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구로다가 노린 건 명확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사이를 갈라놓는 것. 사우디 입장에서 자국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점이 외국에 넘어갔다는 건 현관문 비밀번호를 도둑에게 알려준 것과 같거든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우디 항만청이 한국 국적 유조선에 대한 입항 허가를 재검토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했어요. 사실상 한국 선박을 항구 밖에서 대기시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같은 날 미국 NSC의 셰퍼드가 한국 선단을 호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파악된 바로는 구로다가 워싱턴에도 교묘하게 편집된 정보를 흘린 겁니다. 한국의 이란 비공식 접촉 시도를 미국 제재 라인을 우회하는 독자 행보로 포장해서 셰퍼드에게 전달한 거예요. 셰퍼드 같은 불도저에게 동맹의 이탈은 가장 참지 못하는 시나리오였죠. 당연히 한국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웃었어요. 역시 약소국은 이렇게 되는 거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보호막을 잃으면 끝이에요. 축구로 치면 수비수를 전부 빼버리고 골키퍼만 남겨놓은 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호위에서 빠지고 사우디 항만에서 밀려났는데도 한국은 항해 성명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대사를 보내지도 도쿄에 유감을 표하지도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정말이지 기이할 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정보참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국내 여론이든 정부 성명이든 뭐라도 있을 거 아니냐. 돌아온 보고는 이랬습니다. 특이 동향 없습니다. 다만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저희 쪽으로 보낸 어선안전항로협회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미국한테 버림받고 사우디한테 막히고 일본한테 당하고 있는 판에 또 어선 이야기라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정신 나간 짓이야.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공문을 묵살했습니다. 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5년간 이 해협을 지키면서 온갖 강대국의 위협과 협상과 기만을 다 경험했다고 자부했는데, 바다의 진짜 흐름은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포탄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해류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이 보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구로다가 사우디를 떠난 지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정보참모가 작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란 해군 정보국에서 넘어온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페르시아만 동쪽 해역에서 비정상 선박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모니터에 띄운 위성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유조선 5척이 우리 반다르 아바스항 외곽에서 야간 접안하고 있었어요. 구로다와 합의한 그림자 선단 환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보국이 그 유조선들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했는데 원유를 실은 뒤향하는 곳이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말레이시아 경유 중국행. 이건 기존 밀수 루트니까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척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일본 오키나와 인근 민간 터미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구로다라는 자는 우리 이란에 찾아와서 원유를 싸게 사가겠다고 한 겁니다. 미국 제재를 무릅쓰고 비밀 거래를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원유가 결국 일본 본토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미국 앞에서는 대이란 제재에 동참한다고 선언하면서 뒷문으로 우리 원유를 헐값에 빨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을 사우디에서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조작 문서까지 만들었어요. 구로다 게니치. 한쪽 손으로는 미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손으로는 이란 원유를 밀수하고 세 번째 손이 있다면 그 손으로는 한국 등에 칼을 꽂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가 갈리는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게임에서 완전히 바깥에 있었어요. 미국한테 버림받고 사우디한테 밀리고 일본한테 당하면서도 어선 안전 항로나 묻고 있는 나라.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라는 끝났다. 이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칼이든 돈이든 정보든 뭔가를 들고 와야 하는데 어선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나라가 무슨 수로 버티겠어.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25년을 보낸 저조차도 이 바다에서 진짜로 무서운 건 칼을 든 손이 아니라 칼을 들지 않은 손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로다의 이중 플레이를 파악한 뒤 저는 묘한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평가가 한 단계 더 내려간 거죠. 미국의 하수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수인도 아니었어요. 하수인은 최소한 주인에게 충성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자는 주인도 배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구로다의 그림자 선단이 이란의 돈을 가져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죠. 적의 하수인이 적을 배신하고 있다면 그건 나한테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정보참모가 전혀 다른 방향의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소장님, 한국해운관제 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해운관제 시스템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정보참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운사들이 호르무즈를 통과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항로 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선박 위치, 적재 화물, 예상 도착 시간, 연료 잔량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요.
이란 항만 네트워크와도 물류 연동이 되어 있어서 비정상 접근 시도가 우리 쪽 로그에도 찍힌 겁니다. 침입 출발지를 추적했더니 서버 위치가 도쿄 미나토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일본이 한국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고? 정확히는 침투를 시도한 겁니다. 한국의 항로 데이터를 빼내서 한국이 이란과 비밀리에 접선하는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구로다라는 자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우디에는 한국이 에너지 시설 정보를 미국에 넘겼다는 조작 문서를 보내고, 미국에는 한국이 이란과 독자 접촉한다는 편집된 정보를 흘리고, 이제 한국 관제 시스템까지 해킹해서 한국이란 비밀 항로의 증거를 만들어내려 한 겁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한국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바둑으로 치면 한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포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침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정보참모의 추가 보고에 따르면 한국사이버 보안팀이 해당 침입 시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침입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건 물론이고, 역으로 침입 경로를 역추적해서 공격 출발지의 서버 위치까지 특정한 상태였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격자가 심어놓으려 했던 가짜 항로 데이터의 구조까지 전부 해체해서 보존해뒀다고요. 축구로 비유하면 상대팀 공격수가 공을 몰고 들어왔는데 골키퍼가 막은 것도 모자라서 공격수의 얼굴 사진, 지문, 차량 번호까지 전부 찍어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선 이야기나 하던 나라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이 정도라고? 일본 경제산업성, 외곽 건물의 서버 위치까지 특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은 이 증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성명 없음, 언론 유출 없음, 사우디나 미국의 항의 서한 없음, 일본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걸 무기로 쓰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라면 즉시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국제 언론에 증거를 뿌렸을 거예요. 일본의 치졸한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사우디의 입항 제한도 풀리고 미국의 호의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쓰지? 칼을 쥐고 있으면서 왜 칼집에서 빼지 않는 거야? 그때 저는 한국의 침묵을 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증거를 공개할 외교적 역량이 없는 거라고, 작은 나라의 한계라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25년 후에 돌이켜보면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구로다의 공작이 계속되는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모전단은 여전히 해협 입구에서 대기 중이었고, 우리 고속정 편대는 북단 수로를 봉쇄한 채 임검 작전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해군도 남쪽에서 초계 편대를 늘렸습니다. 그 와중에 구로다가 워싱턴으로 날아갔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셰퍼드를 직접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미팅지구 셰퍼드가 사우디 에너지부 통제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을 우리 감청팀이 잡았습니다. 일본이 호르무즈 안정화를 위한 공동 초계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제안해 왔소. 실질적인 동맹이란 이런 거요. 성명서가 아니라 수표를 내미는 것. 수표. 구로다는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란 원유를 밀수해서 번 돈으로 만든 수표를요. 우리 원유를 헐값에 빨아먹은 이익으로 미국에 충성 자금을 바친 겁니다. 저는 그 감청 기록을 읽으면서 이가 갈렸습니다. 구로다라는 자에 대한 경멸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 자는 기생충이다. 숙주의 피를 빨면서 숙주에게 영양제를 주는 척하는 기생충.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한국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관리 한 명이 오만수도 무스카트에 입국했다는 정보였어요. 공식 방문이 아니라 관광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 관리가 무스카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란 외무부 중동국 소속 관리 한 명도 같은 시기에 무스카트에 있었다는 건 확인됐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외교 세계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한국이 이란과 뒷채널을 열려는 시도라면 그건 실패할 게 뻔하다고 봤거든요. 우리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과 비공식 대화를 허용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폭풍이 터졌습니다. 런던에서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정보참모가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로이드 보험사에서 긴급 통보가 나왔습니다.
로이드요? 보험회사가 뭘? 일본 등록 선박에 대한 해상 보험 인수를 전면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면 보류. 전면이요. 로이드 보험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300년 넘게 전 세계 해상 보험의 기준을 만들어 온 곳입니다. 그냥 보험 회사가 아니에요. 바다 위의 법원과 같은 곳이죠. 로이드가 보험을 거부한다는 건 국제해상무역에서 퇴장 명령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경위를 파악했더니 이랬어요. 로이드의 해상사기 조사팀이 페르시아만 동부 해역의 비정상 환적 패턴을 수개월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고 운항하는 유조선들. 바로 구로다의 그림자 선단이었죠. 그 추적 끝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일본 해운 대기업 세 곳의 자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림자 선단의 운항 비용을 분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험 적용 범위 밖에서 무보험으로 제재, 원유를 실어 나르면서 다른 합법 화물에는 정상 보험을 적용받고 있었어요. 이중장부를 쓴 거죠. 로이드 입장에서 이건 보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사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보험료를 내면서 다른 쪽에서는 보험 없이 위험한 운항을 하고 있었으니 사고가 나면 피해가 전체 보험풀에 전가되는 구조거든요. 발표가 나온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노르웨리 가드, 스웨덴 클럽, 영국 스탠더드 클럽까지 세계 주요 해상 보험사 7곳이 줄줄이 일본 선박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보험 없는 유조선이 뭔지 아십니까? 바다 위의 폭탄입니다. 어느 항구도 받아주지 않고 어느 해협도 통과시켜 주지 않아요. 수천억 원짜리 최신형 유조선이라 해도 보험 증서 한 장 없으면 항구 밖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구로다라는 자의 양다리가 드디어 탄로난 거니까요. 미국에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란 원유를 밀수하던 그 이중 플레이가 로이드의 조사에 걸린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일본의 그림자 선단이 무너지면 우리 이란에 들어오던 밀수 원유 대금도 끊기는 거니까요. 역시나 그림자 선단의 야간 환적이 즉시 중단됐습니다. 구로다 측에서 연락도 끊겼어요. 그런데 그보다 제 관심을 더 끈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의 움직임이었어요. 로이드 발표가 나온 직후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이란 외교 채널로 3번째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선안전항로협의였냐고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 7척과 이란 어선 12척의 공동안전운항구역을 설정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부속 조항으로 해당 구역 내 인도적 물자의 자유 교류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적 물자. 그 네 글자가 눈에 딱 걸렸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의약품과 식량 수입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거든요. 한국이 어선안전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인도적 물자,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공문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교묘했습니다. 정치적 성격의 단어는 하나도 없었어요. 핵합의 복원이니 제재 완화니 하는 말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어선과 인도적 물자만 언급하고 있었죠. 미국이 트집 잡을 여지가 전혀 없는 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수한 겉모습 아래에 숨겨진 구조를 읽어내는 데는 저 같은 군인의 눈이 아니라 외교관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어선안전구역이 설정되면 그 구역은 사실상 비무장지대가 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인도적 물자가 교류되면 그건 채널이 열린 거예요. 채널이 열리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어선으로 문을 노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모가 아니라 어선으로.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 혁명수비대의 입장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 채널을 여는 건 약함의 표시로 읽힐 수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온건파에게 빌미를 줄 수 있었고요. 저는 공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폐기하지는 않았어요. 처음 2번과는 달리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 뭔가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로이드의 레드카드가 일본 해운 업계에 미친 충격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항만에 정박 대기 중이던 일본 화물선 3척이 입항 거부를 당했어요. 사우디 해상법상 보험 미비 선박은 항만에 들일 수 없거든요. 며칠 전까지 독점 항로를 달라고 장기 계약 물량을 넘기겠다고 큰소리치던 배들이 항구 밖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게니치가 셰퍼드에게 긴급 전화를 건 감청 기록이 잡혔어요. 셰퍼드 보좌관님, 로이드 측 조사 자료에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 사우디 측에 입항 유예를 요청해 주십시오. 셰퍼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구로다, 당신이 러시아 제재 원유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당신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소? 감청 기록에서 3초간 침묵이 잡혔습니다. 구로다가 말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셰퍼드가 이어서 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 면전에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뒤에서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밀수하고 있었다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까지 이간질해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 했어? 그 여자가, 아니 그 남자가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좌관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닥쳐. 셰퍼드는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상대의 변명을 박살냈습니다. 일본은 동맹이 아니었어. 기생충이었지. 오늘부로 일본과의 에너지 안보 협의를 전면 중단한다. 그리고 한국에 연락해서 이란과의 대화 채널을 열게 하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이게 들리십니까? 며칠 전에 한국의 이란 비공식 접촉을 유치원생의 악수라고. 조롱한 사람이 이제 와서 한국한테 뒤처리를 맡기겠다고요. 자기가 직접 호의 대상에서 뺀 나라한테요. 저는 이 감청 기록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통쾌함이었어요. 구로다라는 기생충이 밟히는 꼴을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다른 하나는 불쾌함이었습니다. 셰퍼드라는 자의 사고방식이요. 이자는 한국을 연장통에서 꺼내는 렌치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던져 넣는 도구.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중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셰퍼드가 아무리 한국한테 이란과 대화하라고 해도 이미 상황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우리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 군사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 일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건 제가 건의한 사안이었어요. 미국은 항모로 위협한 나라고 일본은 우리한테까지 사기를 친 나라니까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우디 측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흘러나왔어요. 왕실 안보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메시지가 우리 외교 채널에 비공식으로 전달됐습니다. 이 해협의 중재자는 군함을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보내는 나라여야 한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보이십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이란과 사우디 양쪽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묘한 정보력을 자랑하던 일본은 자기가 판함정에 자기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호위 대상에서조차 제외당했던 한국이 이제 이 바다에서 유일하게 양쪽 모두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속어법으로 남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니까 하다못해 한국이라도 써보자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바로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지휘소에서 야간 작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할 라인이 울렸어요. 테헤란 혁명수비대 합동작전사령부 직통이었습니다. 소장, 15분 전에 특수작전 부대가 독자 행동을 개시했다. 표적은 사우디 동부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라스타누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원유 선적 터미널이에요. 거기가 타격을 받으면 국제 유가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뜁니다. 전면전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강경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 거였어요. 사령관님, 저는 이 작전을 사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해협방어 작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진했다. 무인 공격 드론 22대. 도달 예정 시간은 45분 후.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드론이 저공 비행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45분 후면 라스타누라 상공에 도달합니다. 45분. 그 45분이 이 해협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7분이 지났을 때 사우디 방공사령부의 긴급 교신이 잡혔습니다. 북동 방향에서 미확인 비행체 다수 접근 중. 전 부대 교전 태세 진입.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레이더 화면에도 적색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2개.
라스타누라 방향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작한 일이지만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면 전면전입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즉각 보복에 나설 거고 이 해협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더 화면 하단에 새로운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녹색이었어요. 라스타누라 정유시설 외곽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이 기동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IFF 식별 코드를 확인했어요. 한국산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이전에 한국과 체결한 방공망 현대화 계약에 따라 도입된 장비였어요. 한국 기술진이 현재 상주하며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디 방공사령관의 교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기술팀장, 교전 준비됐나? 돌아온 답이 무전으로 잡혔어요.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추적 완료. 발사 대기 중입니다. 교전 허가한다.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제가 25년간 이 바다를 지켜오면서 본 가장 정밀한 장면이었습니다. 22개의 적색점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차도 없이. 레이더 화면이 깨끗해지는데 걸린 시간은 4분이 채 되지 않았어요. 4분. 22대의 공격 드론이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이 격추된 겁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2대요. 우리가 보낸 22대가 전멸했다는 건 군사적으로는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치욕이 아니었어요. 경악이었습니다.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 회피 접근한 소형 무인 드론. 22대를 동시 추적해서 4분 만에 전부 격추하는 방공 능력. 이건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쉽게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 작은 나라의 기술이 이 정도였어? 어선 이야기나 하던 나라가 사우디의 하늘을 이 수준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저는 정보참모를 불렀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져와라. 도입 계약 조건까지 포함해서. 1시간 후 정보참모가 돌아왔습니다. 보고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어요. 기술 이전 포함 사우디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무상 제공이었습니다. 무상이요. 수천억 원짜리 방공 시스템의 기술 이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요. 그러다가 사우디 왕실에 내민 게 뭐였습니까? 8조엔 규모의 저금리 차관 패키지였어요. 돈으로 사우디를 사려 한 거죠. 한국은 돈 대신 방패를 줬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그리고 바로 그 방패가 오늘 사우디의 하늘을 지킨 겁니다. 8조엔의 수표와 22발의 요격 미사일. 왕실이 어느 쪽 손을 잡았는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는 그날 밤 지휘소 창가에 서서 호르무즈 해협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이 바다를 지키면서 힘이 고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큰 군함을 가진 나라가 이기고 많은 돈을 가진 나라가 사고 교활한 정보를 가진 나라가 속이는 게 이 바다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어선 이야기를 하던 나라가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항모도 없고 원유도 없고 영토도 없는 나라가 이 바다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3번째 공문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선안전구역 설정과 인도적 물자 교류에 관한 그 공문. 처음으로 제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서 멈췄어요. 본협의는 양국 어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치적, 군사적 목적과 무관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목적과 무관하다.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장 덕분에 미국이 트집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란과 한국이 대화하더라도 그건 어민의 생명을 위한 인도적 협의니까요. 제재 위반이 아니에요. 한국은 항모가 열지 못한 문을 어선으로 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5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상관에게 건의서를 올린 겁니다. 한국의 어선 안전 구역 제한을 수락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제 직속 상관인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건의서를 읽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카심, 내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화 채널을 열자고? 25년간 이 해협을 지킨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령관님, 저도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미국은 항모를 보냈지만 사우디의 요청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밀수와 이간질이 들통나서 보험마저 끊겼습니다. 이 두 나라와는 대화할 가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이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이란입니다. 원유 수출이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석 달이 한계예요. 사령관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답이라는 거냐? 답이라기보다는 유일한 문입니다. 지금 이 해협에서 사우디와 이란 양쪽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일본은 사우디를 속였습니다. 한국만이 양쪽 다 건드리지 않은 채 서 있어요.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양쪽에 위협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칼이 있는데도 안 쓰는 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바다에서 한국만 깨끗합니다. 사령관이 건의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카심, 너 그거 알아? 한국이 우리 이란에 뭘 했는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 제재로 의약품 수입이 막혔을 때 한국 제약회사가 인도적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인슐린과 항암제를 들여보낸 적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적십자 경위였지만 실질적인 공급선은 한국이었지. 우리 외무부에서 감사 서한을 보냈는데 한국 측 답변이 걸작이었어. 뭐라고 했는데요? 환자에게는 국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환자에게는 국적이 없다. 미국의 적국인 이란에 의약품을 보내면서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정치적 구호도 아니고 외교적 수사도 아니고 그냥 환자에게는 국적이 없다. 그 한마디. 사령관은 건의서에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다. 채널을 열어라. 단, 혁명수비대의 체면이 서는 방식으로. 그날 오후 저는 정보참모를 통해 오만 무스카트의 비공식 채널로 한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선 안전 구역 협의에 응하겠다.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라. 한국 측 답변은 6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장소는 오만 무스카트의 한 호텔 회의실. 시간은 이틀 후. 그리고 답변 말미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어요. 협의에 앞서 소장님께 전해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소속 구로다 게니치 특별고문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제안한 밀수, 원유 거래의 전체 구조도와 해당 원유가 일본 본토에 반입된 경로 증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구로다가 우리한테 접촉한 것까지. 밀수 원유의 일본 본토 반입 경로까지. 한국의 정보력이 이 수준이었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보를 우리한테 넘기겠다는 건 구로다의 전체 작전을 해체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사우디에 넘긴 조작 문서, 미국에 흘린 편집 정보, 한국 관제 시스템 해킹 시도, 그리고 이란과의 밀수 거래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한국은 이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으면서도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란에게 직접 건네주겠다고 한 거예요. 왜?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무스카트의 그 회의실에서 한국 측 담당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틀 후 오만 무스카트,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군복이 아니라 민간복을 입고 갔어요. 수행원도 정보참모 1명만 데리고요. 혁명수비대 소장이 외국에서 비공식 접촉을 한다는 건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양복은 깔끔하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손에 들린 건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죠. 수행원도 보좌관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한국해외건설협회 명예회장 오택현입니다. 악수를 건네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일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실례지만 해외건설협회가 외교 협상을 하는 겁니까? 오 회장이라는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얇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소장님, 저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48년 전에 이란에서 도로를 닦던 건설 노동자였어요. 이란에서요? 그의 눈이 잠깐 멀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사파한에서 에스파한 고속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20대 중반이었고 이란은 혁명 전이었죠. 여름에는 기온이 45도를 넘었어요. 한국인 노동자 80명이 컨테이너 숙소에서 살면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란 사파한의 고속도로라. 저도 그 도로를 알고 있었거든요. 반다르 아바스에서 테헤란까지 갈 때 지나가는 주요 간선 도로 중 하나입니다. 그 도로를 한국 사람들이 닦았다고?
오 회장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비포장 도로 위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십 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뒤편으로 반쯤 완성된 아스팔트 구간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 중 5명이 공사 중에 다쳤습니다. 한 명은 끝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공기를 맞췄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소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어선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류 봉투에서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이었어요. 화면을 켜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구로다 게니치가 이란에 제안한 밀수 원유 거래의 전체 구조입니다. 환적 경로, 페이퍼 컴퍼니 목록, 일본 본토 반입 터미널 좌표, 그리고 구로다가 사우디에 넘긴 한국 관련 조작 문서의 원본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파일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구로다가 반다르 아바스에 오기 이틀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자금 흐름,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일자, 그림자 선단의 운항 기록, 조작 문서의 작성자 필드에 남아있던 일본어 사용자명까지 한국 보안팀이 건드리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한 디지털 지문이었습니다. 소장님, 이 자료를 어떻게 쓰실지는 소장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뭡니까? 오 회장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48년 전 이란의 사막에서 도로를 닦던 20대, 청년의 눈이 70대 노인의 얼굴 위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란의 적이 아닙니다. 48년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이 해협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게 어선이든 유조선이든 군함이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군인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훈련받은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눈 주위가 뻑뻑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48년. 이 사람은 48년 전에 이란의 사막에서 피땀을 흘렸고 48년이 지난 지금 이란의 적대적인 군사 지휘관 앞에 혼자 앉아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평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로다는 철퇴 안경 뒤에 계산기를 숨기고 있었어요. 셰퍼드는 불도저 뒤에 오만을 숨기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뭘 숨기고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48년 전의 약속. 그게 이 사람이 가진 전부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 회장에게 두 손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오 회장님, 제가 25년간 이 해협에서 수천 번의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악수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악수입니다. 오 회장은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장님, 악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해협에 진짜 필요한 건 악수 뒤에 오는 약속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카심, 호르무즈는 페르시아의 심장이다. 25년간 그 말을 무기로 들고 살았습니다. 이 해협은 우리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 무스카트의 그 작은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해협은 페르시아의 심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뛰려면 피가 돌아야 하고 피가 돌려면 혈관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48년간 이 바다의 혈관을 막지 않고 열어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넘겨준 구로다의 전체 공작 자료를 이란 외무부에 전달했어요. 외무부는 이 자료를 사우디 왕실 안보자문위원회에 직접 보냈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에 정보를 넘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구로다라는 기생충이 양쪽을 다 속이고 있었다는 건 적과 아군을 떠나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둘째, 한국과의 어선 안전 구역 협의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자문위원회가 구로다의 조작 문서 원본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반나절이었습니다. 문서 작성자 필드에 남아있던 일본어 사용자명, 작성 시점이 구로다의 사우디 방문 이틀 전이라는 타임스탬프, 한국 보안팀이 건드리지 않고 보존해 둔 디지털 지문까지 전부 확인됐죠. 사우디에서 나온 조치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 제한 즉시 해제. 둘,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전액 면제. 유효 기간은 무기한. 셋,
일본 해운사 전체에 대한 사우디 항만 출입 재심사 개시, 통행료 전액 면제, 무기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25년간 이 해협을 관할하면서 통행료 면제를 받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이란 선박조차 형식적인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외국 선박에게 완전 면제라니. 그리고 같은 날 사우디 항만 관제 무전으로 전 해역 고지가 나갔습니다. 우리 감청팀이 잡은 내용이에요. 한국 국적 선박은 통행료를 납부하지 마십시오. 사우디 정부의 결정에 의거 한국 선박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 사우디가 한국을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이란의 적국인 사우디가. 그 무전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전 세계 모든 선박이 들었어요. 무전이 나간 뒤 10분도 안 돼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감청팀이 교신 폭주를 보고해 왔어요. 소장님, 각국 선박들이 한국 유조선 뒤에 항로 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그리스, 인도 선박들이 자기 순서를 포기하고 한국 선단 뒤로 가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유조선 한 척 뒤로 각국 선박들의 항적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기러기 편대처럼. 군함도 아니고 화물선도 아니고 평범한 유조선. 한 척 뒤에 전 세계 배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25년간 이 해협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항모 뒤에 줄 서는 건 봤어요. 그건 강제였죠. 하지만 한 나라의 유조선 뒤에 전 세계 선박들이 스스로 줄을 서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 세 곳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일본향 HBM 반도체 출하를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HB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 같은 부품입니다. 이 반도체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 HBM 생산량의 92%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92%요.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통제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의 HBM은 전 세계 AI 산업의 거의 전부를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석유의 목줄보다 더 가는 목줄을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발표가 나가자마자 도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일본전자 대기업 5곳의 주가가 하루 만에 28% 빠졌어요. 구로다 게니치가 도쿄로 긴급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봤는데 철퇴 안경 너머의 차분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고 수행원의 말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휘소 모니터로 중계를 봤어요. 일본 총리가 연단에 서 있었는데 원고를 든 손이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 산하 관계자가 한국의 해상 운송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시도한 사실, 그리고 사우디 정부의 한국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었어요. 총리가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일본 선박에 적용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의 추가 통행료 부담은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인증 발급을 재개해 주시기를 일본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다른 나라의 통행료를 깎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빌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구로다 게니치를 떠올렸습니다. 철퇴 안경, 부드러운 인상, 학자 같은 말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세 개의 손. 미국을 속이고 이란을 이용하고 한국을 밀어내려 했던 그 계산기의 최종 답이 이겁니다. 자기 나라 총리가 전 세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간질 한 번의 대가가 국가적 치욕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한국의 답변은 정중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귀국의 인증 신청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 인증 심사의 필수적인 항로, 데이터베이스가 외부 침입 시도로 인해 무결성 검증 중에 있습니다. 복구 완료 시점은 현재 미정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한국은 일본을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해킹을 시도해서 손상된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인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 발이 찍힌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 리야드 디리아 궁본관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우디 이란 한국 3자 협상이 타결된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일방적 임검을 중단하고 사우디는 이란산 원유의 제한적 환적을 허용하며 양측 모두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 운항을 공동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개월간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던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의 중재 테이블 위에서 서명 한 번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날 밤 워싱턴에서 백악관 공식 성명이 나왔어요. 일본은 우리를 속였다. 동맹의 탈을 쓰고 적과 거래하는 자는 동맹이 아니다. 오늘부로 한국의 보증만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협력 기준으로 인정될 것이다. 셰퍼드가 저한테 전화를 건 건 그 성명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이번에는 불도저의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장, 호르무즈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란이 원하는 게 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물어보시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셰퍼드가 말했어요. 이미 물었소. 불도저가 부서진 겁니다. 항모전단으로도 열지 못한 문을 어선 한 척이 열어버린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공동촉의 출범식이 열린 건 협상 타결 닷새 뒤였습니다. 장소는 오만 해군기지 인근 해협. 미국 구축함 2척, 사우디 초계함 1척, 한국 구축함 1척, 그리고 이란 고속정 2척이 수면 위에 도열해 있었어요. 네, 이란 고속정도 포함되었습니다. 25년간 이 해협을 봉쇄하는 데 써왔던 바로 그 고속정이 이제 공동 초계 편대에 들어간 겁니다. 제 결정이었어요. 출범식 해상 사열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이제 수중 호위 전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해협 중앙 수면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잔망경이 보였어요. 그 다음 검은 함교탑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드러난 함체의 크기에 부두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7,000 톤급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한국 잠수함은 3,000 톤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면 위로 올라온 건 그 2배가 넘는 거대한 검은 함체였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우리 해군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소장님, 저 자망 시간이면 핵추진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선 이야기를 하던 나라, 인도적 물자를 논하던 나라, 환자에게는 국적이 없다고 말하던 나라, 그 나라가 바다 밑에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신뢰라는 방패를 앞세우면서 뒤에는 이 정도의 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필요할 때까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부두 반대편에서 셰퍼드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잠수함이 완전히 부상한 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검은 함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오랫동안 믿어왔던 자기 세계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눈앞에 증거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뒤 귀빈 대기실에서 각국 대표단이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오택현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소장님, 이번 일로 불편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 회장님,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구로다의 공작 자료를 넘겨주시지 않았으면 사우디와의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창밖의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셨어요. 소장님, 저는 48년 전에 이란 사막에서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45도 넘는 열기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도 약속한 공기를 맞추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이란 현장 감독이 마지막 날 악수하면서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진짜였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48년을 간 겁니다. 소장님, 저는 그 말 한마디를 증명하러 다시 이 바다에 온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25년간 이 해협을 지키면서 저는 힘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큰 군함을 가진 자가 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많은 돈을 가진 자가 이 바다를 산다고. 하지만 결국 이 바다의 모든 문을 연 건 군함도, 돈도,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48년 전 사막에서 아스팔트를 깔던 청년의 악수 한 번이었어요. 오 회장님이 떠나신 뒤 저는 대기실 창가에 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로 오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한국 잠수함은 이미 다시 자망한 뒤였습니다. 수면 위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 바다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키는 힘,
해협 수면 위로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자유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통행료 표시란에는 면제라고 찍혀 있었어요. 그 뒤로 각국 선박들이 길게 줄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일본 선박들의 항적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같은 원유를 실으러 네 배의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배들. 신뢰의 직선과 배신의 곡선. 두 항적이 같은 화면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다르 아바스 지휘소로 돌아와서 창밖의 호르무즈 해협의 밤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선박들의 항해등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 유조선의 불빛이 앞서가고 그 뒤로 세계 각국의 불빛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항모가 위세를 떨치는 것도 봤고 일본의 거대 선단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봤어요. 이란의 고속정이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제가 직접 명령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 나라의 유조선 뒤에 전 세계 선박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는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군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닌 것이 이 바다의 질서를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진짜 통행료는 돈이 아니었다는 걸요.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48년 동안 그 통행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의 사막에서 도로를 깔고 사우디의 모래바람 속에서 항만을 세우고 적국의 환자에게 약을 보내면서 단 한 번의 미납도 없이, 그리고 이 바다는 그 영수증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카심, 호르무즈는 페르시아의 심장이다. 네, 아버지. 호르무즈는 페르시아의 심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심장을 지키는 방법은 아버지가 생각하신 것과 달랐어요. 칼로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로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의 다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기억합니다. 48년간 약속을 지킨 나라의 이름을, 적에게조차 문을 열게 만든 나라의 이름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요. 그 나라 사람들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 이 바다가 얼마나 오래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을 먹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자기 나라가 지구 반대편 바다의 규칙을 바꿔놓았다는 걸 오늘도 모른 채로요. 저는 지휘소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밤바다 위로 선박들의 항해등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불빛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이유를 그 나라 사람들은 아마 영원히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압니다. 이 바다는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소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8년간 묵묵히 약속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저력,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